네, 이어서 미 증시 분석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이민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엇갈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홀로 좀 떨어졌습니다.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네,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는 좀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죠. 다우지수만 홀로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저께 다우지수가 하락을 하고 그 하락한 만큼 뭐 반등을 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뭐 상승 하락폭이 요즘에 너무 작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루 차이로 이제 계속 그 상승 반납폭 그 상승하고 하락하는 폭을 이제 계속 만회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S&P는 경신을 했습니다. 어저께도 0.13% 상승을 했는데 그저께도 0.13% 상승을 했는데 어제도 0.13%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은 뭐 어제 비해서 약간 떨어졌지만 이렇게 큰 의미 있는 숫자가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사상 최고치의 수준에 다다랐고 다우도 사상 최고치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에 가까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산 시장은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고 이게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뭐 퍼지고 있으면서 지금 백신을 뭐 이제 막 무력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강하고 그리고 그 뭐 업종별로 그 기대가 뭐 어떤 실적 기대감 같은 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이거의 어떤 가장 뭐 큰 적은 아무래도 내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 그게 너무 강하게 나오면 뭐 연준의 정책이 뭐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준 정책을 갖다 예상을 해가지고 성장주냐 기술주냐 뭐 경기 민감주냐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네. 최근에 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특별한 재료가 있는 종목을 빼놓고는 그냥 좀 오르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옮겨 타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옮겨 타면 잘못 옮겨 타면 반대로 옮겨 탈 수 있으니까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엉덩이를 잘 무겁게 가지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이제 그냥 흐름을 타고 가면 뭐 그 이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기술적 분석을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장 전체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뭐 좋은 전망을 갖고 있다든가 뭐 시장이 이제 어떤 그 거시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 뭐 이런 그 지표가 나올 때마다 그거에 맞는 상식적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고 보이지고요. 뭐 어저께 하루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게 크게 뭐 나쁜 그런 영향을 뭐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3대 지수 뭐 보시게 되면 그냥 뭐 등락폭을 좀 하면서도 계속 그 다우지수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S&P 500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약한 흐름을 보인 건 아니지만 그냥 차분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만 기술주에서 약간 혼조를 좀 보였기 때문에 등락하면서 마이너스를 그렸겠고요. 그 이제 뭐 맵을 보면서 하나씩 그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 모습,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업종도 보이지 않았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네.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밝게 보이는 것들 중에 좀 특징적인 것은 필수 소비재 중에 뭐 월마트나 네. 뭐 산업재 등이 그 이제 그런 소비재 등이 좀 어저께 좀 선호를 좀 받았다 네, 이 정도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금융주가 좀 뭐 파랗게 보이는 것들, 은행주가 좀 파랗게 보이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 전날 좀 빠졌었던 것들이고요. 그 반대로 또 뭐 그 이제 결제 서비스와 관계된 카드 업종들은 네네. 어저께 그렇게 반응이 올랐었는데 네. 다시 또 그만큼 빠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등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고용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네. 연준이 말하자면 긴축으로 돌아서는 게 좀 빨라진다 하더라도 시장에 충격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충격을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준 위원 중에 누가 한 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테이퍼링을 갖다가 올 연말에 시작할 거냐 물어봤더니 그것보다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최악의 경우 10월이나 뭐 이때쯤 해서 테이퍼링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네네. MBS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네네. 어떤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시장은 한번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예, 그거 뭐 매를 여러 군데서 맞았지 않습니까? 옐런 전 재무장관도 얘기를 했고 네. 돌아가면서 지금 일주일 단위로 뭐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얘기를 했다가 연준 의장이 나오면 그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시장 저조를 심리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세련되게 자국이 안 남게 매를 맞은. 멍이 안 들게 매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테이퍼링 시점이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에 굉장히 큰 충격, 뭐 혼란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도 테이퍼링 텐트럼이 왔을 때 그럼 미국에서 테이퍼링 텐트럼이 왔거나 뭐 그랬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그 신흥국이나 그 주변국에서 테이퍼링 텐트럼이 크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주요국, 미국이나 유럽 뭐 그런 국가의 그 어떤 이런 영향보다는 뭐 주변국의 이제 신흥국, 그러니까 뭐 개발도상국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긴축으로 돌아설 게 확실하고 그렇다면은 투자를 미국에 할 거냐 다른 데 할 거냐라고 판단한다면 네. 미국이 아무래도 낫겠죠. 그러니까 2013년 텐트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당장에는 크게 떨어졌다가 네. 나중에는 다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금세 올라왔죠. 네. 네.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서 회복을 네. 못 했잖아요. 네, 뭐 KU 돼서 못 일어났었죠 한동안. 그러니까 뭐 과거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보장은 없지만 네. 그래도 그 때를 갖다가 비교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주가가 좀 더 견조할 걸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해랑 내년 가장 강하게 성장할 국가는 미국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좋은 전망이 막 한참 이제 긍정적으로 나올 때는 그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 전망들의 반대편이 항상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는데 최근에 되게 그 보수적으로 뭐 시장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이 얘기했던 그런 이코노미스트들이나 그 경제학자들이 네. 최근에는 이제 입장을 바꿔서 신흥국, 뭐 동남아나 이런 위험 국가의 투자를 빨리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미디어에 노출이 늘어난 걸로 봐서는 지금 이런 위험 투자는 지금 하시고 계시다면 지금 수준에서 약간 조절을 그냥 그 정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의견을 내놓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 신흥국 투자, 네. 신흥국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공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굉장히 강한 이유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신흥국이 강하게 성장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신흥국의 낮은 임금과 낮은 금리 이제 그리고 달러가 굉장히 뭐 지금은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달러 인덱스는 이제 내려온 상태고 전반적으로 그 장기로 봤을 땐 달러는 약세 국면에 지금 접어든 상태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신흥국이 뭐 경제 성장이 더 빠를 것이다. 그리고 또 이 경제 성장의 그 성장률에 봤을 때 뭐 유럽도 몇 퍼센트 안 되고 2, 3%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미국도 뭐 높아봐야 6,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은 10% 가까이 될 것이니까 신흥국으로 투자를 하면 거기서 그 높은 수익을 볼 것이고 자산 성장도 많을 것이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의 논리의 이제 문제는 만약에 뭐 그 말씀하셨던 그 이제 그 테이퍼링의 시점이 빨라지고 테이퍼링의 그 총량이 많아지게 되면 금리 조달이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자금 조달이 어려지게 되면서 거기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이 빠지게 되면 그런 신흥국은 급격하게 유동성이 마르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산 시장의 어떤 그 하락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예. 뭐 금리를 가지고 자국에서 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외환 투기 세력들이 붙어서 네, 그렇죠. 부채질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외환 위기도 그런 과정에서 예.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사실 위험 자산이나 위험 국가에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비중을 더 늘리시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 보통 신흥국 투자는 10에서 20%를 항상 뭐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전체 총자산에서 그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고 회복 국면인데 회복이 좀 불투명한 상태니까 근데 뭐 리스크를 거신다면 뭐 한 20, 30% 또 더 거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증가를 할 때
이제 선진국 자금을 빼서 옮겨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그 개인 성향에 좀 따라서 좀 다른데 그렇게 권하고 싶은 생각은 좀 들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 벌써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네. 하반기의 첫날인 7월 1일이 밝았습니다. 7월 1일 하면은 또 오펙의 석유 수출국이고 플러스 산유국들의 산유량 결정을 또 앞둔 날이기도 한데요. 네. 또 유가가 또 살짝 또 올라왔잖아요. 네. 또 네. 어떻게 또 전망해 볼 수 있을지 네. 또 의견을 주신다면은요. 그 지금 뭐 산유국에서 하는 산유국들이 지금 유가가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산유량을 늘리려는 한 계획이 있었다고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지금 산유량 증가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뭐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그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산유량을 늘렸을 때 지금 유가가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산유량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불투명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산유량을 늘려도 굉장히 소폭만 늘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유가를 유지하는 게 우선이지 산유량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를 유지하는 거에 최대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100 플러스도 그렇고 뭐 다른 그 산유 주체들도 그렇고 현재 수준에서 뭐 담합을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그 원유 소비가 급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 수준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본다는 말씀 뭐 2주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 정도 수준이 아마 적정한 그런 그 상식적 수준의 그런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펙 플러스 회동에서 증산을 하지 않고 이대로 네. 또 다시 동결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또 다시 유가가 아니, 급등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네. 지금 이제 그 여름이고 이 그렇죠. 그 수요가 늘어나고 하니까 급등할 그 요지가 있겠죠. 네. 네. 글쎄요, 뭐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도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하나 뭐 유가 하락에 기대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70달러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예. 네. 과연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하는 네.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산유국들 중에서도 사실 이 재정 상태가 안 좋은 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뒤로 빼서 좀 더 증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네. 많이들 약속을 어겨왔었잖아요. 항상 사실은. 약속을 어겼죠. 네. 그 약속을 어기게끔 부채질하는 주체는 가장 그 러시아 이런- 쪽이죠. 네, 러시아 아니면 미국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 미국이 중동이랑 그렇게 많이 그 악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중동 지역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대체로 예전보다는 약간 그 가격 조절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미국이 다시 한번 또 가서 뒤에서 이렇게 흔들면 뭐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담합이 흔들릴 수 있겠죠. 네. 간밤에 에너지주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일간 그냥 퍼포먼스를 한번 확인해 보면 네. 가장 많이 올랐던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 섹터가 에너지 섹터입니다. 에너지 섹터가 이제 1% 넘게 상승을 해서 여기가 제일 많이 오른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봤을 때 이게 지금 그 에너지랑 인더스트리가 이제 뭐 가장 많은 상승을 좀 보였고 그 기술주랑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징적인 건 에너지만 특징적으로 이제 어떤 변동폭, 상승폭을 좀 보였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7월 1일 그러니까 이제 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반기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거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1월부터 6월까지의 맵인데요. 1월부터 6월까지 맵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초록색입니다. 그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그 상승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39% 정도 상승을 했고 뭐 페이스북도 26%,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거의 못했죠. 그리고 뭐 저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굉장히 그 무거운 그런 종목도 그 금융주에서도 22%. 아, 22%나 올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JP 모건도 25%,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8%, 그 정도 올랐고요. 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무겁다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저게 반기 상승률입니까? 예, 반기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저 애플 같은 경우에 1.55입니까? 애플은 거의 안 올랐어요. 아, 그러네요. 네, 애플은 안 빠진 게 다행일 정도로 네.
고점을 올랐다가 이제 130%를 찍었다가 지금 뭐 내려왔다 뭐 올라왔다 이런 상황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1.55 정도밖에 안 올랐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예, 테슬라도 네. 고점을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라왔다가 하락하다가 이제 그 부분을 좀 회복한 그 정도 상태고요. 뭐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디즈니나 넷플릭스 잘 아실 텐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도 0.5% 하락을 했고요. 그 필수 소비재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월마트가 2.27%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 코카콜라랑 코카콜라도 하락을 했고 펩시콜라는 보합 상태를 좀 가지고 있었고요. 이건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이제 여름부터 뭐 이제 그 계절 영향을 좀 받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그 필수 소비재 중에 뭐 하우징 그러니까 이제 집을 청소하고 그런 데 쓰는 이제 P&G나 아니면 클로락스 같은 뭐 청소용품이나 그런 용품들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위생용품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밖에 안 나고 뭐 서로 방문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안 청소를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이런 매출이 좀 줄었다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특징적인 건 전반적으로 그 의약품에 대한 그 제약회사 업종들이 다 실적이 늘었는데 여기서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된 종목들인데 보게 되면 난치병 중에 이제 밖에 나가서 꼭 병원에서 꼭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난치병 그 약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의 실적 하락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다 파란색으로 봐서 만약에 뭐 ETF나 그 업종이나 섹터 투자를 하셨으면 다 괜찮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섹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뭐에 투자했으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까 하게 되면 역시 에너지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에너지가 지금 뭐 걱정을 하는 그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기도 한데 지금 에너지의 상승폭이 지금 34%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의 그 증가폭이 가장 컸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엑센모빌이나 이런 쪽이 배당도 좀 늘어나고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가장 그 상승폭이 컸던 그 섹터가 그 에너지 섹터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인데 그쪽도 많이 좀 늘어났고요. 뭐 그리고 그 은행주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파이낸셜 이쪽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동산 부분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임대 부분이랑 그 이제 이동이 늘어나면서 신규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임대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상승을 좀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좀 괜찮다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좀 눈에 띄는 부분은 테크놀로지, 기술주의 성장이 좀 별로 없었는데 기술주 성장이 별로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애플이랑 테슬라 그 부분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금년에 좀 덜 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애플, 테슬라, 아마존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 뭐 이런 부분. 근데 아니 정말 전체적인 색깔을 보면은 무슨 6월의 숲속 같은 색깔인데 네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은 돈이 너무 흘러 넘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역시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네. 금융위기 이전하고 비교를 하면 보는 통화의 미국의 증가율이 뭐 10배다라고까지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결국 부동산도 흔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본원 통화가 10배 늘었으면 뭐 시중에 M2는 거의 뭐 한 120배 이상 늘었을 것 같은데 네. 뭐 물론 통화 유통 속도가 예전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뭐 하여튼 뭐 한 8, 90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자산 가격으로 이게 그러니까. 소비로 가지 않고 자산 가격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좀 상당히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저께 발표된 그 CNBC 기사 중에 그 S&P 케이스 실러라는 그걸 주택가격 지수. 예, 주택가격 지수. 그러니까 S&P 케이스 실러라는 게 미국의 케이스 교수 실러. 예, 케이스 교수랑 실러 교수 로버트 실러 교수가 그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 가격을 20개 대도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100으로 해서 만드는 가격입니다. 근데 2번 이상 거래가 된 주택들을 모아서 표본을 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얼마나 몇 %씩 상승을 했는지 그 상승 비율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2010년부터 지금 2010년, 12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유럽 금융위기 이후의 영향으로 직후죠. 그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급격한 상승폭 매년 뭐 그 이제 4%, 6, 8%, 10% 왼쪽에 저게 퍼센테이지입니까? 예, 퍼센트입니다. 예, 퍼센트씩 상승을 하는 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0년에 뭐 4% 정도 상승폭을 보였다가 2020년 이후에 그 하반기부터 지금 14%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월별로 지금 발표가 되는데 매월 발표의 그 상승률이 이 정도 폭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엄청나네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두고 뭐 그 콜드웰 뱅커의 그 CEO가 인터뷰를 CNBC랑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건 이런 상승률을 보이는 건 뭐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이제 실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뭐 이제 도심에 사는 밀집 지역에 사는 분들이 교회로. 네. 예, 교회로 이사 가고 또 교회에 사는 분들이 뭐 그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좋은 집으로 또 옮겨 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실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뭐 그리고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한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 기사의 어떤 결론인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집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갭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은행이나 아니면 이 업계 사람들은 뭐 부동산 좋다, 뭐 자산 가격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케이스 실러를 만들어서 이제 노벨 그 지표를 만들었던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제 뭐 2000년 닷컴 버블,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걸 예언했던 분이고 자기 모델로 그래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저 눈빛이 뭐 찌찌거리는 건지 안타깝다 이런 표정 같기도 한데 그 로버트 실러 교수가 저걸 두고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서부 개척 시대랑 비슷하다. 그냥 뭐 어떤 그 비이성적 과열, 뭐 무분별한 사고 방식 그냥 뭐 얘기만 되면 뭐 다 쫓아가는 그런 건데 예, 지금 정책만으로는 지금 모습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릴케 가을 날씨 중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뭐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지만은 네. 전 요새 집값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갖기가 이제 어려워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온 세상이. 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이민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